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하는데 김용재입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시고 또 주식뿐만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재테크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분야인 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연금 박사 우리 이영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스스로 준비한 연금 중에서 네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연금 저축, 네네. IRP 이런 네네. 게 이제 보통 연금 계좌라고 통칭하거든요. 네네. 국가에서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연금을 준비하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연금저축 펀드 이런 건데 네. 그 연금저축 상품이나 IRP 상품이 은행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네네.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고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 가입하는 건 연금 신탁, 그다음에 증권사는 연금 펀드, 네. 보험사는 연금 저축 보험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셋 다 어디서 가입하시든 세액공제 혜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지금 납입액 IRP까지 합쳐서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한 금액에 세금을 일정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어쨌든 연금 펀드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IRP 가입하신 분들도 네. 증권사에 가입해서 펀드나 ETF 투자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을 준비하실 때 네. 다들 고민하시는 게 연금을 내가 가입해서 세제 혜택 받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거를 많이 불려서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네.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고 증권 보험사 가능하지만 저는 어쨌든 증권사 상품을 계속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네. 증권사 상품이라고 하게 되면 다 투자한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손실 보는 거 아니야? 우려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지 않고요. 은행, 증권, 보험 대부분 다 그냥 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다른 데가 아니잖아요. 신라면을 어디 가서 사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어디가 다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네네. 돼요. 다만 갔을 때 신라면하고 진라면만 놓고 파는 데가 있고 그렇죠. 뭐 참깨라면, 삼양라면, 오징어 짬뽕 다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증권사예요. 설명을 너무 비유를 우리 대표님께서 잘해주시니까 네. 이해가 쏙쏙 됩니다. 이런 거 설명하기 힘들었어. 얼마나 많이 고민하면서 개발했겠어요, 사실. 그렇죠. 비유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또 이제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인 금액을 꾸준하게 납부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약간 강제성이 있는데 네. 증권사는 내가 납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뭐 연간 900을 해야 된다. 네. 그럼 1월 1일 날 900을 해도 되고 12월 31일 날 900을 해도 되고 900 아니라 내가 500만 원만 해도 되고 100만 원만 해도 되고 뭐 20만 원씩 나눠서 해도 되고 한 번에 300만 원씩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돈을 납입을 해가지고 네. 연간 금액만 채워서 네. 세금 혜택 받고 그걸 투자해서 연금을 준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증권사에 가게 되면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존재하죠. 네네. 나는 예를 들면 공격적인 게 싫다. 네. 그럼 IRP에 가면은 예적금 상품도 있습니다. 그냥 뭐 신한은행 정기예금, 국민은행 정기예금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걸 하셔가지고 안정적인 금리형으로 운영하셔도 되고 그럼 내가 좀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네. 그러면 뭐 미국 펀드라든가 네네. 뭐 중국 펀드, 한국 펀드 뭐 네. 여러 가지 펀드들이 존재하니까 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특히 연금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건 TDF. TDF라고 해가지고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것이 네. 연금 전용 펀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TDF는 TDF 뒤에 숫자가 붙어 있어요. 2020, 2030, 2040, 2050, 2060 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겟 데이트, 네. 연도예요. 네네. 내가 은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2030이면 2030년에 은퇴하는 사람. 그럼 얼마 안 남은 거죠. 네네네. 2060이면 2060. 2060년에 은퇴하는 거니까 30년 남게 남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투자하신 분 다 아시겠지만 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과 오래 남은 사람하고 네. 투자 포트폴리오가 약간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더 공격적인 사람은 좀 오래 남은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DF를 딱 보시면 네.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짧은 것들은 안정 채권 비중이 높아요. 반대로 기간이 멀면 멀수록 네. 주식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럼 내가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나는 지금 보니까 좀 투자 비중을 높이고 싶다. 네네. 그러면 숫자가 큰 걸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030 혹은 2020도 있어요. 이미 지났잖아요. 네네. 이런 데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연금 관련해서 네. 조금 더 펀드를 쉽게 운영할 수 있으실 거고 나는 좀 약간 투자 전문가다. 네네. 많이 해봤다. 네네. 그러신 분들은 연금 저축, 연금 펀드 내에서도 네. ETF를 할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건 연금을 하는데 너무 리스크하기 때문에 네. 국가에서 막아놨고요. 네네. ETF를 살 수 있는데 ETF가 어차피 뭐 개별 주식처럼 거래할 그렇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뭐 거기서 전기차 ETF 뭐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나스닥 S&P 뭐 하셔가지고 되는 거니까. 트레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다만 저는 이제 이런 걸 아주 강추드리진 않죠. 왜냐면 그런 건 자주 했다가 그렇죠, 금방 또 피곤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투자에 대한 약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증권사에서 연금 펀드나 IRP를 가입하셔서
거기 있는 상품들로 내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운영하셔서 조금 높은 수익을 달성하신다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좀 더 많은 금액 받으시겠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9만전자 갔다가 96층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고 있으면 투자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막 일희일비 하잖아요. 답이 없죠. 뭐 삼성전자는 뭐 하루 이틀 우리가 갖고 있으려고 사는 주식도 아니고. 근데 제가 삼성전자를 추천했던 때는 사실 저는 10년 전부터 2010년 중반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무슨 80만 원, 100만 원 이때부터 계속 추천했어요. 사실 왜냐면 저는 주식 전문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그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살 거면 1등 사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배당도 꼬박꼬박 잘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때 그 당시에 한 배당도 사실 크게 관심 없었어요. 뭐 배당을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평소에 얘기하던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더니 유튜브에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신 게 2019년 그때 삼성전자 주가가 4만 원 이제 보통 주가 4, 5만 원 우선주는 좀 더 싸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많이 분들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막 관심이 올라가길래 사실 이게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제가 추천했을 때가 4, 5만 원 지금이 7만 원이에요. 근데 4년이에요. 4년 동안 주가가 5만 원이 7만 원 됐으면 2만 원 오른 거니까 40%가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5년 동안 40%의 수익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죠. 성공된 케이스죠. 그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근데 나는 삼성전자가 뭐 우리나라 국민 주식이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뭐 어차피 하루 이틀 갖고 있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 되는 데까지 계속 들고 있으면 가격이 회복 나오는 거고 경기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니까 또 언젠가 다시 이제 정고점이 98,000원인데 넘는 또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겠죠.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 않고 계속 일희일비 하다 보니까 주식을 포기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것만 안 하시면 된다. 제가 상담할 때요. 제가 연금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에 대한 아까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다 쭉 설명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붙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연금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든 걸 연금으로 받아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근데 밥만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반찬이 있어야지 사실. 그래서 나중에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연금이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포트폴리오로 예를 들면 부동산 월세 받는 거 우리 많이 해왔던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노후를 보내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 30년간 꾸준하게 상승해왔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올라갈까? 이건 되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고 경제가 성장기에는 모든 자산 뭐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나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나 뭐 상가나 뭐나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이제 약간 부동산도 자산이 차별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강남에 있냐 외곽에 있냐 다르고요. 아파트냐 빌라냐에 따라 다르고요. 상가도 역세권이냐 아니냐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는 모든 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월세 받으려고 투자했다가 이게 무슨 뭐 상가 계속 뭐 AS 해줘야지 공실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전화 와가지고 화장실에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돈 또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나가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노후 자금도 없는데 그 상가 뭐 큰 것도 아니고 그 월세 한 1, 200만 원 받아 사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이 70 먹은 할머니가 화장실 청소하러 가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이 70에 젊은 애들 똥 싸놓은 거하고 오바이트 한 거 치우러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거를 몇 번만 하고 나면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 번 살려면 수십억이 필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강남에 부동산 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수십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사인 삼성전자는 내가 5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7만 원만 있으면. 자 그러면 노후에 그런 우량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배당도 있잖아요. 그럼 배당을 연금처럼 받는 것, 배당을 월세처럼 받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투자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 저는 이런 우량한 기업들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이 노후 자금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거야. 그럼 내가 한 1억, 2억 있는데 이거 가지고 커피숍을 할지 뭘 사업을 할지 고민해요. 자 그럼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아니 사장님께서 평생 해보지도 않은 일을 이제 와가지고 돈 1, 2억 들여가지고 본인의 그 정말 얼마 안 되는 경험과 노하우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하시는 게 돈을 잘 벌겠습니까? 아니면 카이 하버드 나온 애들이 모여 있어서
걔네들이 매일같이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랑 사업을 동업하는 게 더 효과가 높겠습니까? 주식 투자는 단기적으로는 매매 차익을 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회사와 동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차라리 1억, 2억 있으면 내가 사업해서 말아먹느니 차라리 그냥 네. 카이 나온 애들한테 밀어주겠어요. 그럼 걔네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것, 거기서 또 배당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배당에 관련해가지고 네.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배당은 좀 약간 적어졌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포트폴리오가 삼성전자도 있지만 네, 제가 은행주를 갖고 있어요. 은행주를 가지고 배당을 좀 받거든요. 은행주들이 원래 배당이 좀 괜찮죠. 높죠. 네. 그러면 제가 이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 은행주를 하라는 얘기는 안 들어요. 그런데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은행에 예금을 할 거면 왜 은행에 예금을 해요? 은행 주식을 사면 되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을 이용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은행에 예금을 하는 방법, 은행에 채권을 사는 방법, 은행에 주식을 사는 방법. 사실 은행 사장님 입장에선 똑같아. 예금으로 들어오나 채권으로 들어오나 주식으로 들어오나 어차피 그 돈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예금을 하는 사람과 채권을 사는 사람과 주식을 사는 사람에게 은행이 지급하는 수익은 완전히 다른 거죠. 은행에 예금하는 사람들은 2~3% 줘요. 은행 채권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4~5% 주고요. 은행에 주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배당을 10% 가까이 줘요. 제가 은행이라는 곳을 연구해 보니까 은행은 뭐냐면 예적금 가입하는 호구들의 돈으로 장사해서 은행 주인인 주주들에게 왕창 수익을 지급하는 거죠. 결론이 그렇게 나오셨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1억 투자할 거 있으면 어차피 그 은행 망하면 다 날리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은행이 망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은행에 예금할 돈 있으면 은행 주식을 사세요, 그냥. 그냥 은행 예금 1년 묻어두면 2% 이자 받지만 은행 주식을 사면 1년 후에 뭐 적게는 5% 많게는 10%씩 배당을 줘요. 네, 다만 이제 은행이 주가를 사게 되면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가는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행주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죠. 그렇죠. 변동성도 매력적이지 없고, 않죠. 그렇죠. 뭐 재미가 배당 뭐 받아봐 얼마 되고, 뭐 1년에 하루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어? 근데 연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노후를 생각한다 그런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나이가 들으니까 보수적이 되어 가잖아요. 네. 연금을 우리가 보실 때 연금을 불릴 때와 연금을 받을 때는 나눠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불릴 때는 내가 많은 자산을 불려가지고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불릴 때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2~30년 두고 투자한다? 그럼 지금 당장 좀 손실이 발생해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저점에 더 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연금을 불릴 때는 꾸준하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불려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가끔씩 전화 오시는 분 중에 뭐가 이게냐면 나는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도 예를 들면 통장에 1억이 쌓여있는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연금 받았어요. 그럼 9,900 남아있잖아. 이 9,900 뭐하냐? 이것도 내가 투자해서 불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불릴 때는 그렇게 불려오는 게 맞는데 받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왜냐면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기로 했어. 근데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1년에 1,200만 원 뺐습니다. 나머지 한 8~9천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잘해서 걔를 불리면 내년에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5%씩 뺐잖아요. 근데 5%씩 수익이 나요. 1억에서 500 뺐쓰고 500이 다시 수익이 나면 다시 또 그대로 1억 있는 거야. 그럼 또 내년에 또 500 뺐쓰고 또 5% 수익이 나. 그럼 또 500 뺐쓰고 그러면 평생 내가 5%씩 뺐쓰는데 연금은 고정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론적인 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해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한 10%, 20% 손실이 났다. 그럼 어떻게든 나는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떨어지는 건 20%지만 회복하려면 30~40%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상향해서 수익이 난다면 모르겠지만 한두 번이라도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연금을 수령하는 이후에는 가능한 변동성이 적은 투자를 하시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운용하시면서 고정적으로 빼쓰는 것. 또 하나의 가장 큰 중요성은 그래서 사실 제가 연금 관련해 가지고 연금 개시한 이후에는 이제 평생 지급되는 그 종신연금 기능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언제까지 살지 알 수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수익률 계산해 가지고 딱 n분의 1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기간 넣고 딱 함수 넣으면 자 그러면 내가 어차피 20년 살 거니까 20년 동안 수익 얼마 내고 얼마 있으니까 해가지고 얼마씩 뺐으면 20년 후에 딱 n고 그리고 나는 가. 이게 정확하게 나오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죠. 다 썼는데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이제? 난감하죠. 그래서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는 어쨌든 고정적인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이 종신연금 기능을 반드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없어. 똑같죠. 다만 이제 네네. 기본적으로 우리 ETF 사는 건 똑같고 ETF를 연금 계좌에서 사느냐, 네네. 주식 계좌에서 사느냐 이 그거의 차이기 차이. 때문에 똑같은 거죠. 다만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세제 혜택은 다르죠. 국내 ETF는 지금 현재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으니까 뭐 세금 없는 거지만 해외 ETF 이런 것들은 배당소득세나 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연금 계좌에서 ETF를 사는 것의 장점은 네. 그래서 그걸 많이 하시는데 네네. 저율과세가 돼요. 똑같이 내가 ETF를 통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이 냈는데 밖에서 냈을 경우에는 15.4%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연금 계좌에서 사면 내가 팔아서 수익이 나도 당장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 수익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도 재투자할 수 있는 이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연금을 탈 때가 되면 그 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를 과세해요. 늦게 받으면 3.3이고 일찍 받아도 5.5. 그럼 5.5% 세율을 낸다 그러면 내가 뭐 15%를 내야 될 거를 5.5%만 내면 엄청 줄인 훨씬 더 세율을 적게 낼 수 있는 게 되는 것이고 그 세금을 늦게 냈기 때문에 그 세금을 투자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만 그냥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못 준다. 그렇죠. 어떤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야 ETF인데 연금 계좌에서 하면 절세가 되고 좋대. 그리고 했는데 해가지고 수익을 냈는데 내가 만약에 그걸 그냥 빼버렸어.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다 토해내야 돼. 그러니까 확실한 본인만의 그게 생각이 딱 있어야 되겠네요. 나는 그래 한 번에 받을 생각이 아예 없고 나와서 받을 거야 천천히. 그럼요. 55세 이후에. 네. 천천히 완전 정말 노후를 대비한 투자법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목적이 확실히 다르니까 네. 그걸 참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연금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연금이 이제 꼭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투자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그런 분들 계세요. 오늘 벌어서 내일 먹고 사는 사람. 오늘의 수익이 내일의 내 생계와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직접적인 연계되는 사람. 예, 그런 분들 진짜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투자해서 아시겠지만 네네.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살 떨리겠어요. 내가 샀자마자. 그렇죠. 오늘은 못 벌면 내일 굶어야 될 판국인데. 그러니까요. 되게 극단적인 비유지만 네네네. 결국은 내 삶, 나의 소득이 이 주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게 젊을 때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나가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노후에는 더더욱 이것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사실 노후에는 일정한 소득은 반드시 연금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고 제가 만나본 분들은 노후에도 다 투자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무슨 뭐 늙으면 투자를 안 한다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80대, 90대도 해요. 죽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무슨 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뭐 도박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상적으로 투자한다면 투자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인 것이고 그러면 내 자금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투자 자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인플레를 해지하고 이런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투자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 젊으신 분들이 집을 사요, 집, 부동산.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집을 살 때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10억에 사는 사람 없어요. 10억짜리 집을 5억을 가지고 사고 5억은 대출을 받아 삽니다. 자, 근데 그러면 대출을 받는 가장 큰 이유, 대출 받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소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갚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빌리는 거 아닙니까? 갚을 자신이 없으면 빌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기 때문에 네. 요즘 뭐 DSR 뭐 이런 거 보시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의 월급이 고정적인 사람들은 대출 한도가 높지 않습니까? 왜냐면 국가에서 얘가 뛰어먹을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노후에도 똑같아요.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더 투자를 잘해요. 연금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채널에서도 네. 우리 주식 투자를 많이 이제 권장하시고 여기 또 구독자가 많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채널 우리가 1년 하다 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이 구독자분들이 같이 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나이 들어가가지고 한 두 분씩 막 떨어져 나가고 구독자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분들과 함께 가고 이분들과 성장하려면 지금 투자를 잘해서 성공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투자의 일정 부분은 연금으로 띄어놔야 이분들과 평생 갈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진짜 큰 생각을 진짜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우리 젊은 친구들 특히 그럴 거예요. 아이씨 30년 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죽냐 사냐 이게 문제인데 연금은 뭔 놈의 연금이야. 근데 지금 당장은 뭐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나이가 조금만 들어보면 하다못해 30대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슬슬 걱정이 될 거예요. 정말로. 특히 나같이 혼자 사는 미혼들은 아이고 걱정이 크다 형이.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하나 더 네네. 우리 연금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배우셨다고 하니까 네네네네.
하루 종일 연금만 고민합니다. 하나만 더 네네, 이제 말씀해 이렇게 주십시오. 유명한 채널에 나왔으니까 네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가 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인지하고 있느냐. 네네. 이걸 딱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공공기관에 계신 분한테 만나가지고 우리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세금을 더 완화해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주식도 지금 세제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야지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주식도 활성화하고 또 부동산도 뭐 예를 들면 세제 지원을 해주면 네. 또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금 제도가 네. 제도를 잡느냐 망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달라. 네. 좀 감세를 해달라. 그랬더니 네. 뭐라고 하시냐면 네. 지금도 일정한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한도를 늘려주거나 더 많이 해주게 되면 이건 부자 감세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아는 사람들만 하는 게 연금이네요, 완전. 그러니까요. 네. 자, 부동산 있잖아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면 부자 감세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양도세를 뭐 면제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1억, 2억짜리 아파트 양도세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 10억, 20억, 수십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혜택이 돌아가기 네. 때문에 그들이 그 돈 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요. 그러면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세제 감면을 해주면 부자 감세가 되고 네. 그들은 부동산을 또 사게 되면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 들어가. 그럼 부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돈이 묶여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 부동산 서로 사실 경쟁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을 묶여버리면 주식시장에 형상장 못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약한 이유가 부동산에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있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데 연금은 부자 감세를 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부자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연금은 묶이는 자산이 아니고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지금은 연금을 예를 들면 세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금을 많이 가입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연금을 써야 돼요.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오는데 내가 그걸 뭐하러 모으겠어요? 모을 필요가 없죠. 써야지 죽을 써야죠. 때까지. 생활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쓰는 거죠. 그럼요. 그럼 많이 쓰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소비가 나쁘다고 얘기했고 저축이 좋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경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은 소비가 되어야 소비가 활성화돼야 경제가 돌아가요. 그래야 고용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에 돈이 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고 금융시장 중에서도 연금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해서 많이 쓸 것이고 그럼 경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데 이 프로세스를 모르더라고.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연금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20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처음 주식 투자할 때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 왜 하냐라는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지금 20년이 지난 흐른 지금 시점에는 당연히 주식을 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연금이란 것도 지금은 딱 그때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식했을 때의 뉘앙스가 지금 연금이란 것도 뭐 대부분 붙잡고 물어보면 연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도 오늘 뭐 박사님과 우리 대표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연금에 대해서 뭐 알았겠습니까? 제가 쳐다도 안 봤지. 이런 것들이 좀 정부에서 좀 많이 해줘야 될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깨달으셔서 그러게요. 조금이라도 준비해 주시고 네.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신다면 네네. 우리 사회의 노후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될 것 같다. 네네. 뭐 연금 제일 중요하고요. 네네. 근데 제가 연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드리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와서 연금 얘기하니까 연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지만 네. 사실상 연금이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에 나온 지는 불과 4,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에 우리가 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에 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이거든요. 은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네. 우리가 한번 좀 큰 기간으로 돌이켜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도 네. 노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노후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냈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 조선시대 고려시대는요 대부분 뭘 했냐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언제까지 지어요? 55세가 되면 퇴직해요? 아니요.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게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노후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겁니다. 퇴직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거죠. 기대 수명도 그때는 엄청 짧았었어. 물론 그러겠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산업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네. 산업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생산성이에요. 효율성. 결국은 동일한 노동력으로 더 많은 걸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생산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55세, 6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기업에서 잘라내는 것. 이게 좋은 말로 퇴직이죠. 너네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나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회사에서의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60세라고 해가지고 지금 늙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연금 얘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회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노후의 준비 수단은 사실 연금이 아니라
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평생 할 일을.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 노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내 노후의 가장 핵심인데 우리는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고 평생 일하세요 죽을 때까지. 그럼 다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지금도 지겨워 죽겠는데 이걸 또 일하라고? 네. 근데 그 가장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게 있어요. 내가 직장을 다닌다는 얘기는 남의 집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장님이 시키는, 우리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선시대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노비. 노비라고. 네. 우리가 종업원이라고 해요. 종업원, 딸을 쫑 노예 종자입니다. 말이 좋아서 삼성전자? 삼성전자 직원이 뭐예요? 삼성전자는 이재용 대감댁 노비예요. 그렇죠. 여기 삼성 배지자, 삼성 배지 이게 뭐야? 인증이죠. 이재용 대감댁 노비임을 나타내는 표식이에요. 예. 그죠?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막 얘기해. 야, 너는 어느 대감댁 노비니? 나는 이 대감댁에 대한. 나는 구대감댁이다. 나는 최대감댁인데. 뭐 서로 이렇게 자랑하고 있어. 웃긴 거지 사실. 그렇죠. 설령 그렇게 살더라도 내가 노비로 살더라도 노비인 줄 알고 살아야 되잖아. 노비가 노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이런 세상.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부모가 우리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이 대감댁의 노비가 되길 바라는 세상. 그렇죠.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 노비가 되려고 하는 세상.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저도 제 자식이 삼성전자 들어가서 좋겠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라. 좋아.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20, 30년을 이 대감댁의 노비를 살았어. 근데 평생 그 집 노비를 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60세 이후에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였지? 생각해보는 거야. 나는 진짜 요리를 잘하는데 그럼 내가 남들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걸 해볼까? 그렇게 해서 내가 평생 할 일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해내야 노후에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지 않고 그죠? 사실 그리고 그런 거 하다 보면 소득도 생기는 거고 설령 소득이 안 생겨도 내가 할 일이 생기면 되게 보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사회가 평생 할 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과 연금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 제 채널은 이제 젊은 친구들도 10대, 20대 애들도 많은데 10대, 20대 애들아 잘 들어. 늙어. 언젠가 시간을 흘러서 남의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주식 투자도 좋은데 진짜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해야 될 건 해야 돼. 미래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니까 젊은 거 금방이다. 형 2002 월드컵 때 20살이었다. 벌써 20년 흘렀다. 난 엊그제까 2002 월드컵 4강 들어가는 기분인데 내 나이가 벌써 40이야. 금방 가. 아유 참. 이제 슬슬 이제 마지막 시간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다니까. 네네네. 네. 저희 센터에 5, 60대 분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세요. 20, 30대는 아무도 안 와요. 아 그렇죠. 대부분 연금이라면 예. 그렇죠. 네. 뭐 아직 관심 없고 네네네. 그런 거죠. 그런데 20, 30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머리 끄집어 잡고 와요. 연금 가입시키는 거예요. 되게 깨어 있으신 부모님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거죠. 왜냐면 엄마가 노후가 돼 보니 네. 연금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얘는 앉아가지고 연금 준비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는 조금이라도 해라라고 와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들은 다 20대, 30대부터 강제적으로 국가가 연금을 준비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드는 궁금증인데 대표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연금 시스템이 제일 잘 된 선진국이 어느 나라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잘 돼 있습니다. 아 뉴질랜드. 미국도 잘 돼 있는데 미국은 사실 잘 돼 있다기보다는 네. 그 S&P 나스닥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퇴직 연금들은 401k라고 기본적으로 내 자산에 적지 않은 부분들을 전부 다 그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지난 20년간 꾸준하게 우상향해 왔기 때문에 미국의 은퇴자들은 굉장히 많은 연금을 갖고 있죠.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호주, 뉴질랜드가 훨씬 좋고. 자, 그래서 결국은 젊은 사람들은 못 느낀다. 근데 강제적으로 내가 했던 사람들은 네. 나중에 그때 했던 것들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할까 말까를 고민해가지고 안 한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젊으신 분들은 네. 뭐 많이 하라고도 얘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여러 가지 연금 제도들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세제 혜택도 받으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단 뭐 10만 원, 20만 원이 있다면 그냥 그게 뭐 별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60세에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행동이 뒤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연금은 저는 잘 모릅니다. 주식은 뭐 좀 알아도 연금은 모르니까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항상 연금박사 채널을 가서 구독을 하시고 다양한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